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대 나온 60대 남자 서융남이란 조어도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강조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함께 일한 적이 있거나 친분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선이 이루어지면서 협치와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 총리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인선까지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지명되면서 내각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 평균 나이는 60.6세, 19명 중 16명은 남성, 이른바 서융남 내각이라는 평가는 더 굳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은 전북 출신이 2명, 광주와 전남 출신은 1명도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며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지만 내각의 절반 이상이 캠프와 인수위 등에서 당선인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고 한동훈, 권영세 등 최측근은 물론 40년직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적 인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인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혹평했습니다.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무 내각입니다. 내각이 아니라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의 유감스러운 인선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도 통합과 협치가 없는 독선과 독주의 내각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망신 주기가 아니라 비전과 능력 검증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내각의 안철수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걸 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의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안철수 위원장은 아직 못 만난 건가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아침 일찍 자택을 나선 뒤 아직까진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하면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안 위원장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윤 당선인의 공동정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단일화 이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수위 활동에 매진하지 않았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8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던 지난 2차 인선 때는 명단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도 이틀 전 자신이 인사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공동정부 약속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특정 인사를 배제한 적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위원장한테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도 충분히 설명했단 겁니다.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공동운영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정부의 주요 위치들이 정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정부 정신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재로서는 커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안 위원장 측 인사들도 향후 거취에 대해선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안 위원장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 위원장이 내일 인수위 공식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부터 지방선거까지 향후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 위원장 자택 앞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 어제 경북대 병원 원장, 부원장 시절에 딸과 아들이 잇따라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걸로 드러나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은 자녀들 모두 편입 전에 경북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경력을 의대 지원에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들은 학부생일 때 수준급 학술지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그 스펙도 편입에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 대구 MBC 조재한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2018년 경북대 의대 본과 1학년에 편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큰아들. 정 씨가 의대로 편입하기 전 경북대 공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공저자로 올린 논문 2편입니다. 주제는 헬스케어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 저자 중에 학부생은 정 씨 혼자였습니다. 2편 다 수준 있는 학술지라고 평가받는 이른바 KCI급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정 씨는 이 논문들을 의대 편입학 전형 자료로 냈습니다. 지원서에는 열심히 공부해 코딩 작업도 돕고 선배들이 놀랄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논문을 함께 쓴 다른 저자는 정 씨가 실험과 연구를 보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핵심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저희가 원래 랩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거를 같이 참여해서. 또 학부생인 정 씨를 연구와 논문에 참여시킨 사람은 지도교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랩실에서 학부생으로 교수님이 받아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 학생이 또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지도교수 박모 씨에게 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정 씨에게 연구실 참여를 허락한 이유는 뭔지 아버지와 아는 사이인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 씨는 또 2015년과 2016년 85시간 병원 봉사 활동 경력도 편입학 서류에 스펙으로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원장이던 경북대병원 병동에서 환자 이송, 물품 정리 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보다 먼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딸 역시 경북대병원에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봉사활동을 한 뒤 그해 10월 의대 편입학 지원에 활용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측은 이들의 봉사활동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대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측도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후보 사퇴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법안들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근 기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군요. 네, 민주당은 내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은 더 강경해진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요.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당장은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 주십시오.
자, 정의당이 저렇게 나오면 결국 민주당이 자력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본회의 쪼개기로 대응할 전망인데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회기에선 같은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새로운 국회를 2, 3일간 매일 열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표결에 붙이면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이게 5월 3일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법안 처리를 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계획인데 그 사이에 또 변수는 없겠습니까? 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변수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박 의장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의사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4월 23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좀 따뜻해 보입니다. 23일 이후에 박 의장이 국내에 없으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5월 3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이전에 발생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로 가파르게 대립 중인 국회에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암덩어리라는 표현까지 쓰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적극 옹호로 맞서며 하루 종일 충돌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의 우병우라고 규정했습니다. 법무장관 한동훈의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불보듯 뻔하다며 한 후보를 암덩어리에 비유했습니다.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또 한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안 통치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며 수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인사 철회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최적의 인선이라며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더 이상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라 검 대신 칼을 쥐어준 거라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또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두려워하는 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자신들의 과거 때문 아니냐고 역공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은 현 정권 비리 덮기용이라고 비꼬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발끈했습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급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며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검찰의 총력전,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김호수 총장의 공개 여론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재에 호소하겠다고 했었죠. 오늘은 그중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러 간 건데요. 취재 진압 공개 발언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발 교각사루 어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도 반성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정성 문제에 대한 특별법이나 특별기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장에게는 법안을 심사할 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요.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주요 과장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6대 범죄에 공백이 생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석 달 뒤 검찰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대장동 의혹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결론도 못 낸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를 향한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 내부 역시 지금 여전히 들끓고 있겠죠. 다음 주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요. 네,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여서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엽니다. 2년 전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직무 정지 때처럼 지방청별로 평검사들이 모인 적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이는 건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이후 19년 만입니다. 대전지검 검사들이 이번 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주최 측은 선배 검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평검사들에게 검수완박은 청천벽력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부장검사 1명에 이어 오늘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충돌 속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역시 검찰을 술렁이게 했는데요. 민주당을 자극해서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로 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전혀 예상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예상했지 검찰총장도 빠르다고 생각했다. 발표 나고 보니 믿는 사람만 계속 중용하는 윤석열식 인사 스타일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보니 더 놀란 듯했습니다. 한 고위 간부는 민주당이 강하게 나온다고 강대강으로 부딪힌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검수완박 반발 사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 7기수 후배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선배 검사들의 집단 사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검찰 내 요직을 독점할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표를 낸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윤핵관으로 불릴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선 안 된다고 공개 당부했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꾸려졌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관례대로 주영환 기조실장이 준비단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특수부장이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나란히 총괄팀장, 신상팀장을 맡았습니다. 예민한 개인 신상을 믿고 맡길 이들을 모은 건데 두 사람 모두 특수통으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힙니다. 공보팀장도 윤석열 총장 당시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에게 맡겼는데 권 팀장은 한 후보자와 함께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 후보자는 내일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특별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앞장설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온 현직 검사 3명은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검찰 주요 보직을 채울 경우 검찰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의 직할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입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설특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사건을 선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도 법무부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 막강한 실세장관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한 후보자가 넘어야 할 검증의 벽 또한 높습니다. 우선 한 후보자는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아 석연찮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발언으로 구속됐던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과 후배 검사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처남 등 일가족의 과거 이력도 검증 과정에서 거론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돈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나는 정말 좋은 것만 살겠다. 그런 분들 때문에 쓴 것 같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이제 1.5%.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그 금리로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물가가 워낙 치솟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준금리 1.5%, 2년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직후 0.5%까지 확 낮췄는데 작년 8월부터 벌써 4번째 올려 코로나 전 금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올린 겁니다. 금리를 또 올린 건 금융통화위원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달 전 한국은행은 올해 3.1%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은 빗나갈 게 확실해졌습니다. 대략 연간으로 이제 4%나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41년 만에 물가가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도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릴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면 한국도 연말 기준금리가 2%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낮은 금리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중리 수준까지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결국 경제가 멀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 말 카드값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은행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오른 만큼 오를 때마다 이자는 13조 원씩 늘어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오늘 기준으로 최고 6%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내일 북한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는 않을지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주에 집중한 건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민생 행보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행적만 전하는 이른바 1호 아나운서에게 새 아파트를 선물하는 모습까지 TV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런 행보의 이유는 뭔지, 또 내일 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은 없을지 서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보통강을 내려다보는 테라스를 갖춘 최고급 아파트들.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테이프를 자릅니다. 그리고 조선중앙TV의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희의 손을 잡고 들어가 새 집을 직접 구경시켜줍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아파트로 리춘희는 자신이 등장하는 뉴스를 자신이 낭독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너무도 희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희 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주택지구의 전과 후를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야경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건설 현장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 11일 만세대 건설의 핵심인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에 이어 이번 주 김 위원장 공개 행사는 모두 아파트 준공식. 그동안 코로나로 자재가 안 들어와 주택이 부족했던 상황을 이번에 모두 해결한다고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민생 관련 취적 이 부각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일종의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체제 결속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내일 김일성 주석 생일 당일은 군중대회나 열병식 같은 군사 지도자상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는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5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신형 ICBM 발사하거나 실험을 한 다음에 보다 더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4월 25일 대규모로 열병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 군당국은 오늘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럭해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항모 링컨호에 탑승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2년 넘게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좀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과 의료 체계를 일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내일 함께 공개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당분간 현행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땐 써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 착용과 다름없습니다. 밖에서는 또 사람들 보는 눈이 있고 썼다 벗었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남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우려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동시에 완화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부터 풀고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2주 뒤에 마스크 착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값이 어떻게 될지 관심들 많으시죠? 부동산 시장의 잣대인 서울 아파트 거래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월 평균 거래 가격을 볼까요? 강북구가 3.3제곱미터, 한 평에 3,100만 원인데 강남구는 8,400만 원, 거의 3배나 됩니다. 거래는 거의 끊겼지만 간혹 거래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은 놀랄 정도입니다. 76억, 63억, 38억 원. 대출 규제까지 있어서 이제 강남은 진짜 돈 많은 현금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39평 아파트가 3주 전 63억 원에 팔렸습니다. 2달 만에 12억 원이 오른 값입니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입지에 있는 포수다 보니까 근처 레미안 퍼스티지 67평은 76억 원, 반포자이 25평은 3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모두 이전 기록을 깬 신고가입니다.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주택 거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 6월 500건이 넘었지만 올해 2월 10분의 1인 4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거래되는 건 주로 크고 비싼 아파트들입니다. 큰 평수 위주로 손님들이 좀 많이 사세요. 정말 로얄동으로 좋은 층 뭐 이런 것들만 딱 짚어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은 누가 사들일까? 진짜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다 72평이면 한 74억, 뭐 75 이렇게 내놓으시고 찾는 분들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을 인정하는 진짜 부자들이 이제 지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울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 원씩 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아쉽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나는 정말 좋은 것만 사겠다. 그런 분들 대다수인 것 같아요. 상당수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후반 정도까지 그 사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전문직에 있는 분이라든가. 대선이 치러진 3월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 98건 가운데 50제곱미터 미만 초소형과 LH 임대아파트 등을 뺀 나머지 아파트 거래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 27건 가운데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거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15억 초과 30억 원 이하 거래가 13건, 그리고 30억 원이 넘는 거래는 9건이었습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현금이 많은 몇몇 부자들만의 리그란 뜻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울 강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분양하는 강북 아파트들은 청약 열기가 확 식었습니다. 경쟁률도 낮은 데다 심지어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건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수유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2달 뒤 입주하는 수유 칸타빌입니다. 지난달 초 청약을 받았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16가구 가운데 198가구, 92%가 계약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약을 포기했을까? 서울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다 했는데 딴 데선 떨어지고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신 거지. 단가가 비해서 너무 세다. 서울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유 칸타빌은 78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0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이 값 주고 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무순위 신청까지 받았지만 5개 평형이 미달됐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짓고 있는 한화 포레나. 일반 청약 경쟁률이 7.1대 1에 불과합니다. 1월만 해도 근처의 다른 아파트는 경쟁률이 34.4대 1이었으니까 불과 2달 만에 청약 열기가 확 식은 겁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11억 5천만 원입니다. 역시 계약 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몇년 지나고 비쌌다 오히려 비싸게 그냥 했는데 안 좋잖아. 이게 10여기를 좀 사고도 남는데 나 같으면 안 받아. 서울 아파트 계약 포기는 작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 5천 호, 2달 만에 1.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 안성 같은 외곽 지역부터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대출 규제도 촘촘합니다. 비싼 이자 내가며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시장도 침체되어 있죠. 분양 시장도 미분양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값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강남 4구는 거래는 여전히 바닥이지만 가격은 아주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서울의 동북 지역 8개구는 1월부터 석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대부분 장악한 러시아군의 탱크 행렬이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고 러시아는 강력 대응을 또 예고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하르키우의 도심. 공중에서 떨어진 폭탄 여러 개가 연달아 터지는 확산탄입니다. 잦아들긴 했지만 러시아군의 산발적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거의 장악한 남부 도시 마리우폴 지하실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인 1000여 명이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13-15 было примерно. И нам пришлось сдаться, так как нас окружили. 양측의 본격적인 교전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탱크 행렬을 돈바스로 이동시키는 게 거듭 포착되고 있습니다.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оенная до ее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и решения те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в начале этой операции.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서방은 무기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미국은 포탄과 장갑차 같은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I think you saw today the president announced another
presidential drawdown of security assistance valued at up to an additional $800 million. 그동안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전차를 타격하는 무기와 군용기 격추를 위한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EU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공격용 무기를 제공한 체코에 이어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무기 지원을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동하는 미국과 나토의 무기 운송 수단을 군사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장난감, 프라이팬, 다리미, 심지어 속옷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이 약탈한 물건들이 버리고 간 장갑차 속에서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은 겨우 이런 거 챙기려고 전쟁을 벌인 거면 우리가 줄 테니 러시아 너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이 조롱 섞인 비난이 한편으론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가 하는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건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인 집회 장소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러시아 대사관 앞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친 시민들이 들고 나온 건 낡은 카세트, CD 플레이어, 다리미 같은 먼지 묻은 가전제품들입니다.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대형 냉장고까지 들고 옮겼습니다. 가전제품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반전을 외치는 집회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건 러시아군의 약탈 때문입니다. 하르키우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서 식료품을 훔쳐 담는 러시아군. 퇴각하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장갑차에선 포장도 뜯지 않은 장난감과 후라이팬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군인과 고향에 있는 친척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Это косметики вам немножко. Да какой русский человек не сопрет ничего, ты чё? But they steal in whatever they can grab. They actually stole a doghouse from one of the villages. 보시면 커피포트와 토스터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이렇게 속옷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걸려 있는데요. 이런 잡동사니들이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실제로 약탈했던 종류의 물건들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기껏 속옷이나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냐는 분노가 담겼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들은 그저 도둑놈들이 됐을 뿐입니다. They are thieves. The biggest word they can deserve right now is thieves and murders, nothing else. They are not soldiers, they're murderers. Not that expensive things, right? In Russian already, it's expensive because of the sanctions, you know. Maybe that's why they're stolen it from our country and from our people. 살인을 멈추고 약탈을 그쳐라. 전쟁은 이제 스톱. 시위대는 푸틴 얼굴 아래에 X표를 긋고 붉게 칠한 푸틴 얼굴 옆에 속옷을 걸어 모욕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내각 인선에 안철수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안 위원장이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윤 당선인은 이해가 안 된다며 파열음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두 사람이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저녁 자리를 겸한 회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 합의 내용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선인과 위원장의 회동이 진행 중이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말하면서 국민들 걱정 없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안철수 위원장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면서 내각 인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8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던 지난 2차 인선 때는 명단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한 적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위원장한테 추천도 받았고 인선 과정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겁니다. 내각 인선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던 건데 오늘 회동을 통해 이 갈등이 완전히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위원장 자택 앞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앞서 신수아 기자의 연결 중에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승용차 한 대가 서울의 용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갑자기 들어와서 주차돼 있던 차량들과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기 힘들 만큼 좁은 골목길이었지만 막무가내로 진입했고 그 충격 때문에 주민들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데요.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20대 주한 미군이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지나기 힘들 것 같은 좁은 골목길을 승용차 한 대가 막고 있습니다. 앞 범퍼는 부서져 내려앉았고 운전석 쪽 문도 움푹 패여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량 곳곳이 긁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주택가 골목길에 갑자기 들이닥친 승용차입니다. 차량은 2m에 불과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와 주택벽을 완전히 부쉈습니다. 주택 현관문과 담벼락이 산산조각났고 주민들은 한밤중 굉음에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흔들림도 약간 있었고요. 차량 운전자가 여기를 빠져나갈 생각인지 몰라가지고 쾅쾅쾅쾅 하면서 옆 골목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미 8군 소속의 20대 주한미군.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용산 주택가까지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일반 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위험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여 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한미군 지휘협정 규정에 따라 이 병사를 주한미군에 인계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수석에 탔던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20대 만취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15km를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도 멈추지 않고 질주하다가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나서야 멈춰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 경찰차 한 대가 흰색 SUV 차량 뒤를 바짝 붙어 쫓아갑니다. 옆 차로에 있는 또 다른 경찰차도 속도를 올려 뒤쫓습니다. SUV 차량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차선을 넘나들며 신호도 무시한 채 마구 내달리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급기야 경찰차까지 들이받고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합니다. 도주 차량은 나들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갔는데요. 이 충격으로 보시다시피 차량 뒷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바퀴를 고정하는 부품까지 파손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어진 질주는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고장으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직원 2명이 신속히 하차하여 15km를 내달린 끝에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도주극을 벌이기 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손목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시설의 직원 중에 7명이 이사장의 가족이었는데요. 이들이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고 시설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살피고 있던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던 안동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의 이사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직원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사장이 결제는 미룬 채 시설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닭을 키운다고 적었습니다. 거주인한테 닭 이뤄준다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닭이 낳은 달걀은 직원들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한 판에 10,000원씩. 이사장 여동생은 부업으로 가수원 부자재를 만드는 일도 받아와 주로 직원들에게 떠맡겼습니다. 이상하게 물건을 납품을 계속 그 일정한 시간에 맞추려고. 근데 그 정식 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시설의 직원 가운데 7명은 이사장의 친인척이었는데 근태도 문제였다는 증언입니다.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은 다슬기 잡이를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했고 이사장의 또 다른 여동생은 집에 있다가 오후 5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은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3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 가족들은 제대로 근무도 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으로 급여는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장 가족들은 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를 받아서 그냥 놀고 가는 곳처럼 인식하고. 장애인 폭행과 학대, 부실 운영이 드러나자 장애인 인권단체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안동시는 뒤늦게 장애인 시설 전수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학대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시설이라는 구조적인 이 한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또 경찰은 장애인 급여 착복 외에도 MBC 보도로 드러난 폭행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호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국경을 닫았던 호주는 지난 2월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이들은 몇 주 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남부의 한 고속도로. 옆면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뜯겨나간 차량이 트레일러 트럭 옆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5시 반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막 도로에 진입한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트럭은 SUV 차량을 150m나 끌고 간 뒤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It simply failed to give way and struck on the driver's side of the vehicle, and the truck and the vehicle continued down the road until the truck could stop. SUV 차량에는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워킹 홀리데이로 몇 주 전 호주에 입국해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 온 지 2, 3주밖에 안 됐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사과 패킹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현지 경찰은 이들이 농장 일을 마치고 함께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마약과 음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간 국경을 걸어 잠갔던 호주는 지난 2월부터 다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이죠.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저주토끼가 올랐습니다. 한국 작가가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소설가 한강에 이어서 2번째인데요. 지난달엔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학이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공포와 유머가 뒤섞인 문체가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포와 잔혹함을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로 이야기한다.
심사평엔 다양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저주토끼는 단편들을 묶은 소설집으로 고통과 상실, 저주와 복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고통과 상실은 정말 불행히도 널려 있거든요. 생존자들이 그 기억이라든가 그때 겪었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랄라라 이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쓸하다고. 사람마저 갉아먹는 저주토끼, 머리가 튀어나오는 병기, 통념을 뒤집는 상상력은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동물이니까 무섭게 만들어보자. 지금 해양수산물 시리즈를 쓰고 있어요. 순수 문학이 아닌 SF 장르 문학인 저주토끼가 최종 후보까지 오르면서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담은 그림책 여름이 온다.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의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색종이 콜라주, 연필, 물감까지 사용한 자유분방한 표현력에 독특하고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혁신이란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유난히 신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음악 속에서 헤엄치면서 그림을 그린 기분이었는데 손원평 작가가 소설 아몬드에 이어 30의 반격으로 일본 서점 대상을 또 수상하는 등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은 여성 문학이 굉장히 풍부하고 SF도 굉장히 풍부하고 이런 장르 문학도 굉장히 풍부하고 다음 주엔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보고타 국제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한국 문학의 지평을 더 넓힙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4월 16일, 이제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째가 되는 날이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찾는 조사 활동도 이제 2달 뒤면 끝이 나는데 여전히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를 꿈꾸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정동수 군의 부모님을 김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방문 안으로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가 보입니다. 지난 2014년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군의 방입니다. 정 군이 들고 갔던 가방은 엄마가 챙겨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을 빨아내도 지울 수 없었던 팽목항 냄새는 8년 동안 엄마를 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바다 냄새. 도저히 미쳐버리겠더라. 그 감정이 그 팽목강 그때 느낌도 나고 막. 정군의 꿈은 로봇 공학자였습니다. 함께 로봇을 만들던 같은 동아리 친구 7명은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들을 보낼 수 없었던 부모는 정군의 방을 치우는 대신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누볐고 침몰 원인을 밝힐 수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 네덜란드까지도 달려가 사고 순간을 수백 번 재현하는 고통과도 마주했습니다. 지금도 전 아이를 못 보내고 있거든요. 이유를 모르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다만 왜 그랬는지는 알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고통 속에서도 참사를 알리는 연극 무대에 오르고 시민들을 만납니다. 덩치는 크지만 순하기만 했던 아들이 자신의 방에 돌아올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동수가 아꼈던 동생을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과 여성가족부 유지를 호소하기 위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을 초대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94살 이용수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와달란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있어야 한다. 생존한 할머니 12분이 지난 세월 서름당한 것을 너무나 잘 챙겨줬다고 썼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같은 피해자들에게 여성가족뿐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의료비나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지원은 물론 매주 한 번씩 연락해 할머니들의 정서 안정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할머니 코로나가 심하게 나가지 마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한 가족한 한 가지예요. 왜 여성가족부를 쓰려합니까? 작년 9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대구 역사관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에 상처 받았던 거 다 해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대선 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새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할머니들의 서름을 달래준 여성가족부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 때 저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제가 말 인사라도 하게끔 그렇게 좀 꼭 불러주세요.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KBO 리그 역대 최다인 개막 11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송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40년 새 역사에 도전하는 SSG의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1회 최지훈이 번트 안타로 상대 허를 찔렀고 곧바로 2루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뒤이어 타율 1위 최정이 적시타를 때려내며 SSG는 손쉽게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앞선 등판에서 완벽했던 에이스 폰트가 오늘은 다소 흔들렸습니다. 1회 만루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2회 1사 1삼루에서 LG 홍창기에게 2타점 2루타를 얻어맞고 16이닝 무실점 행진이 깨졌습니다. 폰트가 5회에도 문보경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7회 현재 LG가 5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SSG가 LG의 승리를 거둔다면 2003년 삼성이 세운 10연승을 넘어 19년 만에 개막 최다인 11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역도 기대주 박혜정 선수가 첫 성인 무대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당당하게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은메달 손영희, 도쿄올림픽 4위 이선미. 이런 쟁쟁한 선배들을 상대로 19살 박혜정은 첫 성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시안게임 출전권까지 걸려 긴장한 탓인지 인상 1차 시기부터 실패하더니 자신의 최고 기록에 7kg 모자란 118kg을 들어올리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손영희의 5kg, 2위 이선미에도 2kg 뒤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인 용상에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차 시기부터 다른 선수들보다 9kg을 더 들어올리는 매력을 발휘했고 2차 시기 162kg에 성공하면서 합계 280kg으로 단숨에 선배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훈련을 제대로 못해 3차 시기를 포기했을 정도였지만 당당히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긴장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시합 뛸 때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원하던 성과를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각종 기록들을 모조리 경신하며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렸던 박혜정. 지난해 전국체전에선 도쿄올림픽 은메달 기록을 들어올려 화제였는데 나이 제한이 풀려 처음 출전한 성인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저를 만들어준 게 이제 그런 별명으로 왔으니까 하지만 저는 자기애가 강해서 박혜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목표는 합계 300kg 그리고 아시안게임 메달입니다. 아시안게임 그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 몸을 더 관리 잘해서 그때 더 좋은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서울대는
내륙 지방의 하늘은 맑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낮 동안은 다시 따스한 봄 햇살이 퍼지겠습니다. 기온도 덩달아 올라서 내일 서울은 18도, 광주 등 남부 지방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내일도 태백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온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날이 잠잠하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서는 갑작스레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수도권과 동쪽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해안가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최고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구 20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